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25% 정도 올릴 것이며 의약품 관세는 그 이상으로 1년에 걸쳐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한 무역금융을 366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떡을 필두로 한 음식 수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놓고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방산 전시회가 아부다비에서 개막했습니다. 100배로 커진 우리나라 부스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와서 한국형 사드 L셈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밝혔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크죠? 예,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의 일기 때도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고관세를 이제 매겼죠. 그런데 이번에 말을 해서 이제 기자 질문에 나온 답변이에요. 답변을 하면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 세율은 25% 정도 될 것이다. 25%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계획은 4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4월 2일이냐 보니까 새로 반포된 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하는 법적 권한이 그날부터 부여가 돼요. 네. 네, 그래서 4월 2일 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발표를 하는데 그날부터 시행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동차처럼 25%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상이란 말이 나왔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1년 동안 훨씬 더 인상이 될 것이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일종의 당근책도 하나 제시를 했어요. 네. 어떤 기업가 출신답게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싶다. 미국에 투자를 하게 돼서 미국에 공장을 만들면은 관세 물지 않아도 되느냐. 선심 쓰듯이. 네. 그럼 이제 미국은 아주 좋죠. 그 고용 창출도 되고 많은 이제 그 인력들도 그리고 그 지역도 활성화되고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미국에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높아지잖아요. 한국의 지금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일종의 본인은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 마련에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공장 근로자들 아주 많잖아요. 아마 이 뉴스에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 고관세가 무서우면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 고용 많이 해서 만들어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수출에 비상이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고 있는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미국 수출 상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1, 2위를 다투는 그런 주요 수출 시장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미국으로 347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네. 거의 절반을 미국으로 수출을 한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수로만 보면 279만 대를 저희가 수출을 했었는데 그중에 170만 대가 미국에서 팔렸죠. 반도체가 106억 달러로 2위 수출 품목이었고요. 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데요. 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약 업체들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품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이렇게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하는 게 미국의 얘기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큰 뜻인데,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피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멕시코나 중국을 피해서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170만 대를 팔았는데 그중에 100만 대가 한국에서 제작해서 넘어간 거였고 70만 대가 미국에서 생산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70만 대보다 더 넘어서게 되면 한국보다 더 미국에서 더 수출을 생산하는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인데, 한국의 공장을 줄이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고요. 멕시코나 베트남 쪽에 지은 공장 일부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을 줄이게 되면 당장 막강한 노조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것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트럼프의 장남과 또 트럼프의 손녀와 장시간 골프에 동반한 뒤에 골프는 안 쳤어요. 그리고 끝난 뒤에 단독으로 또 트럼프 장남과 식사를 한 2시간 이상 했다고 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겠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한 민간경제사절단 30명 가까이 곧 미국에 가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인들이 상당히 바빠졌어요. 트럼프의 관세 장벽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이 경제사절단이 워싱턴 DC에 지금 곧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돼서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모두 26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쟁쟁한 CEO 또는 이 오너들이 있는데 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조현상 HS 조성 부사장도 있고 또 김원경 부회장입니다. 예? 조현상 부회장. 예, 부회장입니다. 예. 부회장. 그리고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서 뭐 SK, 현대차, 그리고 LG 계열사들이 총 망라돼서 26명입니다. 아무래도 주축은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경제사절단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미국에 뭔가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각인을 시키는 가장 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1기 때 그때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있었죠. 미국산 제품을 사다. 그렇죠. 예, 그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때 부응을 해서 많은 그 실적을 올려줬다. 그리고 약속을 적극 실천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모범 국가고 네. 일종의 그 어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해온 네, 게 있으니까 그 점을 이제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모범 운전자였으니까 혜택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좀 네. 주고 뭐 벌점도 좀 깎아주고 그렇죠. 뭐 다른 데 벌점 주듯이 그거 말고 좀 차별화해서 그렇게 해야지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이 보완을 해야지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아주 노련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다른 걸 또 바라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걸 누가 가서 좀 맞춰야 되느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태원 회장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네, 저 말씀드리셨다시피 19일하고 20일 이틀 동안 가게 되는데 19일 날 일단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비즈니스 만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 상하원 그 의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 주지사들이나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0일에는 백악관과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면담을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어떤 투자를 할 계획인 것인지,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펼 것인지, 통상 정책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그런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냐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산 제품을 우리가 굉장히 약속한 대로 많이 샀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제조업 기관을 회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부각시켜야 그렇죠.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 조선 시장을 중국이 한 60%, 우리나라가 한 30%, 미국은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미국 배를 고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함정을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중요성도 많이 부각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바야흐로 이 관세를 둘러싼 치열한 물밑 교섭,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어라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언급도 처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뭐 그건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결국은 푸틴 대통령하고는 이달 말, 2월 말에 이제 만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사우디 리야드에서 정전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장관급들, 외무부 장관급이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젤렌스키 패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여를 어디까지 시킬 거냐. 어디까지 시킬 거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젤렌스키도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젤렌스키가 본인이 빠지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역으로 비판을 하고 이 상황이에요. 일단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6.25 정전 저도 그 협상에서 생각이 배제된 납니다. 거하고 비슷해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나요. 네네.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이 협상을 했죠.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참여를 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그리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전사 사실, 북한군이 전사한 사실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아주 있죠. 중요한 의미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수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위해서 참전한 북한군에서도 그 많은 수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간지에서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그렇죠. 병사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으로 오고 싶다. 네,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그리고 한 병사는 본인 자기 중대에 있는 자기 동기들이 전부 전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도 나왔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앞으로 이거 점점 확인이 될수록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확인한 거죠. 네. 지금 송 본부장 말씀하신 내용은 내일 저희가 자세히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투입을 약속했고요. 모든 부처를 망라하는 이른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 네,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바꾸듯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요트가 역방향을 타면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자, 1월 발표 때보다 규모는 더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수출 전략 회의가 열렸는데 어제 무역금융을 366조를 올해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에 발표가 됐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던 게 360조 원이었으니까 그보다 한 6조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무역금융이라는 게 수출업체들이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요. 네. 또는 수출하고 나서 그 무역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수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면은 미리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66조 중에서 100조 원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무역보험료나 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또 이제 연간 수출품이 100만 달러가 안 되는 기업들,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죠. 이 중소기업들은 무역보험료를 90% 할인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수출 여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말 엄청난 삼각파도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한다는데 이 바우처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죠? 한마디로 트럼프발 관세 확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인들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네. 일단은 전 세계 우리 무역관이 한 20개 정도 그 현재 있는 무역관에서 20개의 현지 무역관에서
이 관세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를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대응 방안을 같이 이제 모색을 합니다. 기업과 같이 모색을 하고 현지 맞춤형으로. 현지 맞춤형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은 대체 시장을 같이 발굴하는 미국 외에 다른 곳에 이제 시장을 개발을 하는 그렇죠.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 패키지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묶음으로 좀 한 제공하겠다. 묶음입니다. 모든 그 고충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대체 시장 미국 외에 다른 데 진출하는 데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그 방안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은 그 대기업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모든 것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한다. 그 방침을 정했고 특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 2,400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네. 2,400억 원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90% 거의 다죠. 네, 거의 다를 이번 그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한 넉 달에 다 한 쏟아붓겠다. 넉 달에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초기니까는 그만큼 더 중소기업이 더 어려우니까 초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너무 지금 이 통상 수출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물론 그 이전부터 했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계속 통상 정책을 벌일 텐데 이 두 나라의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겠죠. 특히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저위도,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이 주로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이 적도 아래쪽.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랄지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쪽에 우리가 수출선을 좀 다변화할 수 있도록 코트라나 무역협회 이런 곳들이 수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거점을 15곳 정도를 늘려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중에 예를 들면 9곳을 새로 만들고 6곳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새로운 곳에 가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출 대금은 잘 받을 수 있을지 이 기업이 상대 기업이 믿을 만한 기업인지 이런 신용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코트라나 무역협회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신용도 조사를 해주고 그 신용도 조사를 대행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도 좀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선박으로 물건을 실어보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 해운 선박들이 북미나 동남아, 유럽 이런 그 이익이 많이 남는 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서남아시아랄지 아프리카랄지 이런 중남미랄지 이런 곳으로는 수출품을 실어 보내려고 해도 배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계약으로 물건을 실어 보내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선박을 좀 조달을 해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수출이 어렵지만 또 새로운 길이 뚫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같은 날 K푸드, 즉 우리 음식류와 농수산물의 수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딸기, 포도, 김, 굴, 쌀 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의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 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잡은 이 목표만 그대로 달성을 해도 작년 최고 기록 깨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산 농산물 수출 작년에 역대 최고 수출을 했어요. 130억 달러. 오, 그거 많아요. 상당한 겁니다. 저희들이 80년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1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팔아서. 예, 그 기억이 나는데 농산물만 가지고 130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 특히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나 아니면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환율도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10억 달러 더 해서 140억 달러 20조 2천억 원이에요. 10억 불 더 파는 거 쉽지 않죠? 엄청나죠. 네. 그래서 20조 원어치 농산물을 파는 그 프로젝트인데 이 명칭이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런데 이 K푸드 안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식품 이거 외에도 농가공식품 라면도 예, 있고. 이것도 다 들어가고 네, 지금 얘기할 떡볶이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업 제품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이것을 그 외국으로 진출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이런 대박의 중심에는요, 한류가 있어요. 한류 없이는 이렇게 못 팔았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시즌2에 이어 곧 시즌3까지 나오면서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K-푸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더 맛있게 비비고 오징어 게임 스페셜 에디션 출시. 네. 특히 우리 떡의 수출이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이거 참 저도 참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떡 수출액이 9,14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거의 1억 불 1억 달러에 거의 눈앞이네요. 근접하죠. 2019년에 우리 떡 수출액이 3,400만 달러 정도 됐으니까 그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셈이죠. 떡 팔아서.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만도 지금 17.5%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어떤 곳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가 한번 봤더니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역시. 네, 3,400만 달러로 전체 우리 수출액의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800만 달러나 수출이 됐다.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네, 그렇죠. 네덜란드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베트남, 일본, 캐나다 이런 쪽도 상위 수출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한국 떡이 인기인 이유 저도 궁금하네요.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밀가루, 빵을 많이 주식으로 많이 먹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밀가루가 글루텐이라고 해서 밀가루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 안 좋다. 건강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서구 유럽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글루텐 프리가 식단,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식이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떡이 그 중에 한 식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탄수화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먹기에도 간편해서 가정 간편식으로도 꽤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 입에 쏙 들어가죠. 뭐 코스트코랄지 월마트랄지 이런 곳에서도 이 앞다퉈서 지금 떡을 갖다 진열해 놓고 팔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에도 떡볶이가 팔린대요.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방금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다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런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면서 고추장도 덩달아 같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미에서 한국 떡의 인기를 견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외국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꿀떡 시리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수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해외 틱토커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K 디저트죠. K 네. 디저트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떡을 우유에 말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얼처럼. 예, 시리얼처럼 떡을 우유에 말아서 먹는. 우리는 저런 발상 못 하잖아요. 전혀 못하죠. 우리 입에는 저 떡이 딱딱 달라붙는데 외국 사람들 입에는 이것이 좀 끈적끈적하죠. 그렇죠. 끈적끈적하고 이에 이제 붓기도 하고. 네네. 이래서 좀 먹기에 불편하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유를 섞은 거예요. 우유를 섞어서 디저트로 만든 건데 시리얼로. 그를 이렇게 되니까는 우유의 이 부드러움이 이 떡의 끈적끈적한 이것을 해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해소를 시켜줘서 외국인들의 이제 입맛에 좀 맞췄고 그래서 이 꿀떡 시리얼을 먹는 지금 먹방도 유행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이게 역으로 들어왔죠. 해외 네티즌들은 새로운 별명을 붙이는데 K 버블티 이렇게 별명도 붙이고 어쨌든 상당히 이 꿀떡꿀떡 잘 넘어간다 이런 극찬도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소개한 고추장 버터 국수.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될까 싶은데 이것도 인기몰이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죠. I'm gonna start the sauce now. Butter. I'm gonna add the garlic to it. Salt. You don't want the garlic to burn. The salt will draw out some water. You hear that sizzling because it's the garlic letting out its water into the fat. I'm gonna add the noodles now, just because it's finally boiling. With your tablespoon measure, I'm gonna add a tiny bit of oil to it, just swirl it around.
Get in there. That's so good. Those are delicious. Oh my God.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인 저도 잘 모르는데 외국인은 다 안다는 이 한식 조합, K푸드 조합이 있다고요? 예,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편의점 투어를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편의점, 네네. 거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나나 맛 우리 바나나 맛 우유 있잖아요. 있죠. 거기다가 이 헤이즐넛 커피를 같이 타는 거예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에 네. 헤이즐넛 커피를 헤이즐넛 탄다. 커피를 탄다. 그런데 비율이 있습니다. 일단 얼음컵에 넣어야 돼요. 얼음컵. 네, 얼음컵에 넣어서 커피는 3분의 2, 우유는 3분의 1. 이 비율이 잘 맞아야지 맛이 있다. 아, 무슨 폭탄주 제조 같네요. 우리나라 폭탄주하고 네.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외국인들 입맛에 상당히 맞는데 그 만드는 법이 이렇게 초간단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저렇게 저 보면 저 편의점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이 이렇게 타서 먹는데 달콤하고 은은하고 쌉쌀한 맛이 일품이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해요. 달콤, 쌀, 은은, 쌉쌀. 쌉쌀. 야, 이 희한한 맛입니다. 네. 자, 한국식 대형 마트가 외국의 현지 시장 1, 2위를 다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 여기서는 한국 떡볶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석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라는 식당이 있는데 있습니다. 네, 이 두끼라는 식당이 베트남 전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매출이 1,230억 원으로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1230억 원. 억 원이죠. 네.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것인데 해외 운영하는 점포가 꽤 많은데 해외 운영하는 점포가 지금 164개. 근데 이 중에 95개가 베트남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개가 베트남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 정도가 베트남 전역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이 쌀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떡볶이에 깻잎을 많이 넣어서 먹고는 하는데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깻잎 대신에 고수를 넣어서 아, 고수 떡볶이. 네.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현지화를 네. 시켜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결국 이 떡볶이란 영어식 표현, 이 떡볶이를 영어로 쓴 거예요. 이게 옥스퍼드 딕셔너리 영어 사전에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요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돼서 누구나 검색을 해요. 아. 검색해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우리나라 저 용어가 3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막내, 떡볶이, 달고나, 형, 노래방, 찌개, 판소리 이렇게 자, 7개. 저게 다 지금 사전에 올라간 예, 거예요. 사전에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간 것이죠.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이거 한 3년 만에 다시 올라갔는데 3년 전에는 이런 게 올라갔어요. K-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아, 이미 이런 거. 다 아는 예, 거지만. 우리 다 아는 네. 거. 그게 한 26개가 올라갔고 이번에 다시 7개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한국 음식 관련 단어가 계속 옥스퍼드 사전에 더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에 제가 그 분재라는 말이 일본어로 본사인데 이걸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방산 전시회가 지금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관의 규모가 처음보다 100배나 커졌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직접 방문해서 우리 방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한국관 이 코리아 부스의 면적 처음 참가할 때보다 100배나 커졌네요. 맞습니다.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라고 그러죠. 17일 날 개막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한국 부스가 30제곱미터니까 한 9평
9평이면 그냥 작은 오피스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였는데 지금 24년 만에 올해는 통합 한국관만 통합관. 예, 통합관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통합관만 3,000제곱미터니까 100배가 커진 겁니다. 900 아니죠. 900 평인가요? 평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은 별도의 이 전시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방사청이 운영하는 통합 전시관만 이렇게 100배가 커진 거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한화 담당자도 20여 년 전에 왔을 때 한화, 삼성물산, 무역관, 무역협회 이렇게 세 개 기업만 자그만 부서 하나였는데 한국방산의 K방산의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취재기자 얘기 기사를 보니까 한국관 아닌 데를 가기가 힘들더라.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 네로라 하는 방산 기업들이 모인 이 이덱스 2025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영상 보겠습니다. Welcome to IDEX and NAVDEX. 우리는 한국에서 온 LIG 넥스원입니다. 네, 그냥 둘러봐도 하루는 필요할 듯한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시회가 열린 중동 이미 우리 방산 수출의 효자였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항공우주산업이죠. 카이가 훈련기 T-50을 이라크에 24대를 수출을 했는데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이가 지난해 12월에 이라크에 한국형 헬기죠. 우리가 개발한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헬기 수리온을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방공 시스템이죠.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천궁2. 천궁2를 이라크에 3조 7천억,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원, 게 조단위 수출을 그러네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면 좋네요. 예, 어마어마한 이 규모를 중동에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이죠. 유명한 천무는 사우디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중동은 K방산의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회 참가자들은 특히 K대공망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아주 오래 머물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중동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천궁2가 이제 중거리 유도 미사일이고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LSAM이라고 해서 장거리 유도 무기 시스템이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관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첫날 17일 날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LIG 넥스원의 부스를 찾아와서 이 LSAM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 LSAM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궁2보다 훨씬 더 요격 범위가 넓은데 고도 7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위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구본상 그 LIG 넥스원 회장이 직접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LSAM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무함마드 대통령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가 2022년에 천궁2를 4조 원어치 수입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LSAM에 대해서도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각별히 선물도 따로 보내고 한국에 왔을 때 찾아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도 그야말로 열심히 이 전시회 곳곳을 뛰고 있다고. 예, 김동관 부회장이 뭐 사실상 한화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LIG 넥스원의 구본상 회장도 직접 현장에서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김동관 부회장도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방산업체가 있거든요. 엣지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그 엣지그룹의 CEO와 회동을 했고요. 특히 그 엣지그룹은 2023년 에스토니아의 밀렘을 인수해서 무인 무기 체계 분야의 선두 주자인 그룹입니다. 무인 무기.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엣지와 함께 한화가 무인 시스템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도 논의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오너, CEO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무기라는 게, 무기 체계라는 게 한 번 계약하면 그냥 조단위이기 때문에 총수가 저렇게 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인 겁니다. 자, 엘셈은 어떤 무기인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엠셈2, 패트리어트에 이어 엘셈이 더해지면 교전 영역이 더 높은 고도로 확장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엘셈은 적 미사일이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 조기에 요격하기 위해 고도 40km 이상 높은 곳까지 상승합니다. 그 후 위치 자세 제어 장치로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하는 직경 요격체를 통해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위협을 바로 제거합니다. 네, 6.25 때 미군 M1을 받아서 몸에도 안 맞는 무기로 싸웠고 총탄도 못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엘셈2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각종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고 시험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난 1월 14일 날 방위사업청이 엘셈2, 이 엘셈의 버전 2를 개발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엘셈이 한 70km면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네. 요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고도 요격 유도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이 다층적 방어 요격 체계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산의 특징은 현지 맞춤형 전략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중동형 K2 전차. 자, 이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K2M2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미들리스트요. 중동형이죠. 아예 M이다. 현지 네. 맞춤형. 중동 하면 생각나는 게 무더운 거 아닙니까? 덥죠. 사막에서. 고온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서 작전을 해야 된다면 엔진 냉각 성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대전차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자체 방어를 위해서 하드킬 능동 파괴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대전차 무기 나오면은 즉각 발사해서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중동형이니까요. 이 차량이나 전차나 장갑차를 사막색으로 도색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위장 그런 가능한 이 도장을 한다. 이른바 캐모플라지죠. 그렇습니다. 캐모플라이즈하는 그런 조치를 한 맞춤형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무인 차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시장에 공을 우리 방산이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일머니를 틀어준 세계 방산업계의 큰손 중에 큰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동 지역이 전 세계의 방산의 큰 시장이다. 전 세계 수입, 판매가 되고 있는 무기의 3분의 1 정도를 중동 국가들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의 이 전통적인 이 안보 불안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무기 도입량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그런 단체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한 8%에서 5% 수준으로 무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쓴 나라가 레바논이 8.9%였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7.1%, 세계 평균이 한 2.3% 정도니까요. 이 3배, 두세 배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이 방산무기 도입 수요가 많아서 우리나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샀다 하면 억 달러 단위로 사는 그런 곳이죠.
한편 우리 전선에는 또 새로운 무기가 배치됐습니다. 궁금한데, 자, 어떤 무기인가요? 예, 케이티즘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우레라고 붙였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으로 상징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이 특징이 보면 침투 관통형 열 압력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북한의 장사정포의 킬러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최첨단 정밀 유도 기술이 탑재가 돼가지고 이 공산 오차라고 그러는데 사거리 공산 오차, 이 오차 범위가 1 내지 2m니까 가장 정확하고요. 그냥 가서 적중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게 그 장사정포들이 대개 이 동굴진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굴진지를 그냥 파고 들어가서 이 지하에서 폭발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1, 2m 오차면 그냥 마친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장사정포 킬러다. 이렇게 그렇군요.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우레란 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여러분 아시죠? 이걸 순 우리말로 우레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뇌성병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사정포 킬러라는 우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2초, 1초. 자, 이 우레, 우리에겐 참으로 뼈아팠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개발이 된 그런 무기죠? 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11월이었죠. 북한이 연평도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왔고요. 그랬죠. 우리 해병 장병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승리한 이 전투를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희생자도 많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해병 장병 2명이 이제 전사를 했는데 당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케이티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북한은 이미 과거 서울 불바다라는 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대로 장사정포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 700여 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14년부터 5년에 걸쳐서 이 우레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동식 우레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거리도 180에서 300km가 되거든요. 북한 전역이 다 사정권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국 압록강 지역까지도 평양은 물론이고 그렇죠. 압록강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런 강력한 무기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공망, 전차, 미사일 등 많은 무기 체계가 거의 국산화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과제도 있죠. 앞으로 우리 K방산이 더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글자 그대로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 우리 뭐 하드웨어들은 거의 국산화가 됐어요. 다만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엔진과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예를 들어서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명품 1,300문이 수출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은 엔진을 독일산 라인메탈 엔진을 썼었습니다. 우리 엔진이 아니에요? 예,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수출할 때마다 독일이 크레임을 걸 수도 있었어요. 중동적 수출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엔진을 국산화시켰습니다. 100%? 네, 100% 국산화시키고 이집트에서 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수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에 미사일 탑재 대응 체계가 있는데 이게 록히드 마틴, 미국의 록히드 마틴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콧대 놓고 되게 돈 비싸게 부르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KF-21 개발할 때도 A사 레이더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우리가 국산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핵심 소재 있지 않습니까? 방산 핵심 소재 10종의 수입 비중이 79%랍니다. 그래서 소재와 핵심 기술,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부장입니다. 국방에도 결국 이것들을 국산화를 더 높여야 우리가 자존심도 세우고 실익도 챙길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역량은 반드시 그렇게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그리고 신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된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에서 포로는 변절로 간주된다. 집에 홀 어머니가 계시지만 한국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이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겠는데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